요즘에 또 절도만큼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아, 이건 진짜. 예. 지난 2021년부터 40% 이상의 높은 재범률을 기록하고 있는 음주운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음주운전은 이건 살인죄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대리운전을 맡기면 되는데 난 괜찮아라는 생각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바뀌어야 되고 처벌도 정말 무겁게 저는 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도 그냥 제가 봤을 땐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여기 재범률이 40%라면서요. 이 정도면은 정말 이것도 하나의 뭐 중독 같은 거죠. 음주운전자들의 아주 위험천만한 검거 현장을 영상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음주운전 진짜 너무 싫어요. 자, 역주행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자, 발견 당시에는 정주행이었는데 자, 멈추세요 했는데 슬슬 조금씩 가더니 무시하고 도망갑니다. 자, 네, 경찰이 쫓아갑니다. 자, 근데 경찰이 앞을 막았죠. 재빨리 가서 앞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자, 이제 신고 차량으로 달려갑니다. 자, 실제 상황입니다. 키 바꾸세요. 문 여세요, 빨리. 창문 여세요. 깹니다. 문 여시라고요. 문 여세요, 빨리. 문 여세요, 빨리. 문 열어. 창문 여세요. 핸들 돌렸어, 지금. 핸들 돌렸다. 또 도망가. 자, 갑자기 도주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 예, 다시 따라갑니다. 빨간불에 멈췄네. 앞에 차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차량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앞차에게. 차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뒤에 사람 잡아야 되니까. 창문 열어라, 깬다. 자, 문 부숩니다. 문 개방합니다. 강제 개방합니다. 문 여세요, 빨리. 자, 안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3단봉을 꺼내서 신고 차량의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런 데도 안 열어요? 저 정도 했으면 열만한데. 네, 조수석을 통해서 문을 열었고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다행이다. 아, 네. 진짜. 세게. 아, 진짜. 술을 마시고 역주행을 한 운전자였습니다. 들어오면 또 운전자 혐의로 중형님을 체포합니다. 변호사님 할 수 있고 변명 기회가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지구대로 데리고 갔고요.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또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경찰이 저렇게 완전 유리창 다 깨고 했는데도 거부를 했다는 네. 게 신기한데 혹시 운전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 운전 자체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주행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상의 큰 위험 초래했고요. 또 공무수행의 지장도 초래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그런데 집행유예 3년. 왜 또? 진짜 왜요? 네, 거기다 보호관찰 2년,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혹시 아까처럼 경찰 분들이 이제 안 나오니까 유리창을 깼잖아요. 그거 깬 거는 혹시 뭐 물어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설마. 아, 설마 그건 아니지. 맞아. 이 사람이 알았어, 나 음주운전은 맞는데 유리창은 이거 배상해. 깨봐. 어디 한번 깨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추적해가지고 차량을 부수고 건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적은 없지만 네. 이제 그런 문제, 그 손해배상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과실상계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또 보상도 한다고 그럽니다. 운전자들이 참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자, 경찰차를 보자 역주행합니다. 자, 경찰차를 보자 역주행합니다.
나도 뭐 위험천만하게 지금 도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경찰이 뒤따라갑니다. 자, 근데 비상등을 켜요, 갑자기. 비상등까지 켜가면서 역주행하죠. 중앙선을 왔다. 그리고 순찰차가 차량을 막죠. 그랬더니 또 순찰차 더 치고 갑니다. 아, 끔찍하다 진짜. 예, 이 안에 지금 이 도주 차량을 잡으려는 경찰이 둘이나 있었는데 어떡해. 예, 아, 사고 날까 봐 겁난다. 또 이제 뭐 이런 충격에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정면에서 그대로 순찰차 들이받고 그냥 밀고 갑니다. 밀고 가네. 자, 그리고 신고 차량을 처음 발견했던 순찰차가 끝까지 추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자, 갑자기 신호가 걸려서 차가 멈춥니다. 경찰차가 계속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계속 충돌하죠. 예. 어떡해. 뒤에서 충격을 이겨내면서 경찰들이 내립니다. 진짜 경찰분들 극한 직업이다. 예. 자, 그래서 저항하는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호흡이 막. 빠지는 거 봐. 예. 아유, 힘 많이 써. 이 정도 되면 그냥 살인 미수 적용해야 돼. 그럼 네. 저건 근데 참 이게 보시면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는 영상을 계속 보시지만 깜빡이는 키면서 역주행은 밥 먹듯 합니다. 역주행 그냥 기본. 네.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깜빡이 켜고 빨간불은 지키면서 중앙선 침범하고 경찰차는 치고. 자기는 안 죽겠다는 소리지.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받거나 부딪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는데 실제로 경찰분들이 저렇게 음주운전 차를 막았을 때 저 정도의 흔들림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긴박한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경찰차는 뒷문이 안 열린다. 네.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을 때 앞에 운전자가 내려서 뒷문 빨리 열어주면 빨리 내려가지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벨트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충격을 고스란히 더 빨리 내려야 되니까 언제 문을 열어주고 내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은 진짜. 약간 좀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지금은 최초. 진짜 경찰 같았어. 진짜 지금은. 내가 타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 시골 경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또 이제 시골 경찰 경험으로. 눈 마주쳤어. 장봉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직접 맞아보셨어요? 그런 거는 안 했는데. 이건 몰랐죠? 진짜요? 진짜요? 지금은. 멋있었어. 혹시 뭐 음주 수치 이런 것도 나왔나요? 저분 너무 과격하게 운전했거든요. 네, 혈중 알코올농도 당연히 면허 취소, 만취 상태 수준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서 현재 처벌을 받으려고 대기 중입니다. 지금 막 도망간 운전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직위 해제를 당한 상태였어요. 음주 운전 때문에 직위 해제를 당했어요. 또?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진짜 이건 진짜 그 습관이라니까 야, 습관. 저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려야 될 분이 오히려 사람을 죽일 뻔했네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보실까요? 자, 지금 술을 드시고 나오는 세 사람이 보입니다. 비틀비틀. 네, 괜찮은 아이네. 좀 드셨어요. 자, 이때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남성을 특정해서 지켜봅니다. 대리를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동선을 따라갔죠. 자, 이 사람이 뭐 대리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제센터에서는 이 사람을 주시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두리번 생각을 하다가 탈까 말까, 운전할까 말까. 저 차 뒤에 베이비 그 이너카도 봤어요. 아이도 있는 아빠가 참 진짜.
약간 고민하더니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진짜 저게 습관이야. 진짜. 네. 차량 번호, 차량 색깔, 차종 메모해놨죠. 상황실하고는 전화 끊지 않고 계속 통화했어요. 보니까 바로 순찰차 앞에 그 차량이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추격이 들어간 거죠. 잘했네, 관주선 대신. 네. 또 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도주합니다. 그냥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차를 버리고 운전자가 도망갑니다. 또 저기 죄 추가되는 거죠? 도망가요? 결국 경찰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참 어리석다. 예.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근데 사실 관제센터가 이런 일을 하는 줄은 진짜 처음 알았어요. 덕분에 음주운전자도 잡고.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봐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렇게 음주 운전하는 사람을 감시하려고 있는 CCTV가 그건 아니고, 아니고. 예, 이게 뭐 저 사거리나 뭐 이렇게 좀 범죄 예방. 범죄 예방 네, 차원에서 범죄 예방인데 저 관제요원은 거의 프로파일러네요. 술 취해서 나온 사람이 음주운전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동선을 추적한 거 아니겠어요? 네. 흔한 일 아닙니다. 상당히 잘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운전자가 바뀐지를 모르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운전자가 바뀌었구나. CCTV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지하 주차장입니다. 두 남녀가 주차장에 내려와서 휘청휘청합니다. 네, 차를 어떻게 할까? 저 정도야? 아휴. 남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요. 술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비틀대다가 남성이 운전석에 앉고 여성이 보조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이 약간 이제 전진했다, 후진했다는 모습이 조금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커브길이죠. 다 왔어.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못 도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흔치 않아요. 근데 계속 멈췄다가 후진했다가 요거 반복합니다. 많이 긁었어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어이구. 차가. 좌우로 왔다 갔다 보이죠? 뭐 한눈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아주 좀 불안해요.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려가다가 급기야. 야, 건물로 돌진합니다. 야, 건물로 돌진합니다. 야, 건물로 돌진합니다. 대낮에 사람 있었어 봐요. 네. 저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인명 피해는 없었지. 끔찍해. 네. 운전했던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어떡하냐. 예. 해당 남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자, 그런데 CCTV를 통해서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경찰이 사고 난 차량을 이렇게 좀 둘러보던 중에 운전석에 여성 운동화가 있었답니다. 아니 좀 이상한데요? 근데 뭐 아까는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인근 CCTV를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다 돌려본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사고가 났죠? 네. 이걸 돌려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두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있는 시간 새벽 3시. 많지네요, 많지. 네. 그리고 5시예요. 비틀대다가
남성이 운전석에 앉고 여성이 보조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한 남자가 뭐 급정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지하철을 빠져나갑니다. 저 차는 렌터카입니다. 심지어 네. 자기 차도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5시 30분쯤입니다. 도로에 그냥 섰어요. 네. 그죠? 저것도 위험한데. 저 차가 그냥 도로에 섰습니다. 갓길 주차도 아니고. 네. 여기서 둘이 내렸어요. 근데 이제 뭐 한동안 얘기를 나눠요. 이때 여자가 운전자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여자가 타고 남자가 조수석에 탑니다. 서로 만취한 사람끼리. 예, 서로 만취한 사람끼리. 예. 운전석에 여자가 타고 남자가 조수석에 탑니다. 그리고 차량이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40분에 자리를 바꿨고 45분에 찍힌 화면입니다. 5분이 지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어우, 끔찍해.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네. 프로파일럿이잖아요, 두 분이. 어떤 심일까요? 이게 왜 바꾼 거 같으신지. 제 생각에는 저 렌터카를 임대한 명의가 남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음주 상태라 보험 문제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텐데도 그 당시에는 아마 내가 운전자로 등록돼 있는데? 라는 생각에 네. 자신이 운전자라고. 우리 교소장님 대단하십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남자가 이제 술이 취해서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쉬려고 내렸는데 평소에 여자친구가 운전 연습을 좀 나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나 봐요. 그 술 취한 와중에 그게 생각이 네, 났어요. 그래서 자주 했나 봐요.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야, 근데 이제 또 그 와중에 렌터카 보험이 지금 내 앞으로 들어있는데 이거 보험 처리 안 되겠는데 얘가 운전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네. 근데 이게 음주운전하면 보험이 아예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되죠?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단지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볼까, 보험 처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에 더 가중처벌을 받는 짓을 한 거죠. 네. 둘 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상황이에요, 저거는. 중간에 다 확인이 됐잖아요, 음주운전하는 게. 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란 것은 실제 음주운전 한 사람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행위이잖아요. 네. 그래서 범인 도피죄 도피죄가 되죠. 적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속이고 기망하고 그럼으로써 수사 비용을 더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무집행 방해죄도 아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음주운전 사고가 41건 정도에 달합니다. 41건 정도에 달합니다. 매달 18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누누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사고 유발 가능성이 무척 높고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안기게 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도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입니다. 네. 결코 음주운전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운명처럼 만나는지 영상을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미용실 아닙니다. 지금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휴대폰 한번 보고 정면에 누군가를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딱 붙잡고 나갑니다. 순순히 따라 나가는 손님. 연인 같아. 네. 연인처럼 쓱 나가요. 근데 갑자기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달리기 시작돼요. 왼발이야.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화장실에 한 남자가 나오죠. 네, 이 사람이 미용실에 먼저 왔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인터넷 물품 사기범입니다. 네, 그리고 뒤늦게 두 번째로 도착한 이 남자는 경찰입니다.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오늘 자를까? 여기서 자를까? 근데 쉬는 날이에요. 비번입니다. 사람 좀 많아요. 미용사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 손님의 얼굴 딱 보자마자 휴대폰을 꺼내서 뭘 봅니다. 와, 눈썰미가. 네, 한눈에 범인인 걸 알아봤던 겁니다. 어떻게 알아보지? 이거 어떻게 알아봐요? 네, 어떻게 알아보지? 이거 어떻게 알아봐요? 본인 휴대폰에 있는 범인 사진과 비교를 해서 예, 잠깐 마스크 나가자. 쓰고? 자, 그리고 시작된 와, 추격전입니다. 네. 근데 이 범인은 맨발로 뛰고 신발도 벗고 있었나? 예, 상당한 거리 갑니다. 차가 오는데도 예, 지금 4차선을 가로질러가지고 위험하다고 또 하셨어. 네. 자, 앞에서 가로막으려고 달려가는데 예, 추격전 한 10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지쳤어. 체력이 안 돼. 예, 발바닥도 너무 아프고 궁금하지, 아유. 사기범이 검거됐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여성을 향해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 자, 아파트 CCTV에 찍힌 장면인데요. 여자분 한 분이 예,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한 남성이 거기 따라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이 탑승을 했고 남자가 탑승을 해서 지금 문이 닫힙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가방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요. 왜? 그리고 이걸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와. 어머! 그래서 이제 예, 여자분이 지금 예, 방망이를 잡고 지금 막 예, 몸부림을 칩니다.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방망이가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손으로 여성을 폭행합니다.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저 정상이 아니네 저거. 왜 저래? 이 남자의 무차별 폭행은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계속됐고요. 자, 밖으로 도망치려는 여성의 팔을 끝까지 놓지 않고 예, 계속 따라갑니다. 아이고. 저거 뭐 하는 놈? 네. 이유가 뭐야? 자, 이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정신병? 피해의식이 있나? 되게 근데 무덤덤하게 막 해요 이렇게. 네. 두 사람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요. 예, 그런데 저 폭행범 처음부터 범행을 하겠다 계획을 하고 타겟을 정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범행할 만한 대상이 있나 살펴보다가요. 그때 이제 장을 보고 혼자 귀가하는 피해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약 300m를 뒤따라와서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와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근데 어쨌든 저 폭행범은 저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왜 따라가서 저런 범죄를. 네,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데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너무 쉽게 한다.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이 여성을 타겟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여성 혐오네요. 그렇죠, 일종의. 예. 정말 아찔했던 상황 히든아이에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10대 여학생이 먼저 타고 뒤에 남자가 탑니다. 자, 자연스럽게 남자가 타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는데 지금 여학생이 딱 내리니까 따라 내리면서 예, 가방을 잡아요. 어머. 가방을 잡고 흉기로 위협을 하고 다시 탑니다. 어떡해. 네. 자, 왼손에 지금 흉기가 있죠. 무서워. 칼이에요. 네, 저 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는데 여학생이 저항합니다. 자, 그리고 꼭대기층을 눌러서 내리려고 하는데 마침 주민이 한 분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다행이야. 천만다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가 머뭇머뭇하죠. 그냥 내리네. 네, 그리고 내리는데 여학생이 따라 내릴 줄 알았는데 안 내리니까 째려봅니다. 왜 따라 내려오는 거죠? 네. 그 다급하게 이제 닫힌 버튼을 여학생이 누르는데 아마 이 안에서는 여학생이 무슨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닫히려고 하니까 또 다시 문을 열죠. 그리고 빤히 노려봅니다. 그러더니 그냥 갑니다. 와, 저거 트라우마야, 진짜. 그리고 꼭대기 층부터 단숨에 뛰어내려가서 도망갑니다. 어떻게 발 잡았어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도착을 했고요. 이 남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납치하려던 거였나? 그랬던 거 같아요. 어머. 저거. 진짜 천운처럼 그 주민이 있어서 다행인 거잖아요. 꼭대기층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와, 그 주민 없었으면 진짜 와. 그러니까 이거 완전 계획 범죄 아니에요? 어떻게 이웃인데 저럴 수가 있지? 흉기를 준비했잖아요. 이건 뭐 계획 범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를 소위 말하는 랜덤 또는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딱 포착을 해서 여학생을 쫓아갔어요. 쫓아간 거리들이 다 전부 확인이 되고 있죠. 행동을 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작스러운 행동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여유 있죠. 피해 학생, 여학생 내리는데도 가방을 잡고서 협박 위협을 하면서 다시 끌어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면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목적을 가진 그런 범행이다라고 봐야죠. 어떡해. 아 진짜 절박하다 저런 거. 정말 어떡해. 예, 지금 딸이 그 엄마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굉장히 다급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엄마는 문자를 받고 급하게 차를 타고 나갑니다. 정신 차리고 봐. 빨리 출발해. 어떡해. 예, 엄마가 가는 중에도 지금 문자가 계속 와요. 살려달라니 엄마한테 엄마가 나왔는데 얼마나 예, 무서워. 엄마가 가는 중에도 지금 문자가 계속 와요. 얼마나 걸리냐고 지금 방금 그러니까 왔고 어떡해. 내가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오면 내 몸 확인해야 해. 내 몸 확인해야 된대. 지금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제발 빨리 가줘. 나 무서워 죽겠어. 근데 지금 이제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아, 속력이 너무 빨라요. 아이고야. 예,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납니다. 폐차가 될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고요. 아, 그래서 충격이다 진짜. 엄마는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예. 아빠의 신고로 이제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딸을 구출을 먼저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공포감에 질린 경우는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심한 일을 당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지. 뭐야? 자, 이 여성은 머리가 지금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밀려 있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몸에 멍이 가득합니다. 미치겠다. 아유. 와 진짜 이렇게 뭘 또 한 거야? 분노한다 이 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멍해진 네. 거예요? 또라이. 그리고 그 남자친구입니다. 저런 놈들 진짜. 그리고 뭔가 억울하다는 듯이 경찰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억울해 머리를. 아주 수갑을 그러지 수갑 채워가지고 그냥 끌고 가야지.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제가 이 사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저도 딸을 두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정말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4박 5일 동안 오피스텔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벌어진 교제 폭력 사건입니다. 이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최악이네. 나체인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합니다. 거의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까 멍을 보니까 멍이 노란 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한 거죠. 며칠 동안 맞은 것 같아요. 네. 이 구출된 이후에 피해자가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구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폭행할 때마다 몇 대를 맞았는지 피해자가 입으로 숫자를 세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또라이예요. 그냥. 심지어 피해자에게 5가지 규칙을
메모장에 적어서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1. 말 2번 하게 하지 않기. 2. 말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기. 3. 알았어라고 대답하기. 4. 남자 어떤 언급도 안 하기. 5. 최대한 붙어 있기. 경적인 집착이네. 근데 저 내용만 보더라도 저 강요한 남자친구가 얼마나 자신감이 없는지, 얼마나 스스로가 불안한지. 4번을 보면 남자에 대한 어떤 언급도 안 하기. 이건 다른 남자 모두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신병한테 하듯이 예, 말 2번 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도대체 연인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런 사람들 대답할 가치도 없어서 뭐 딴 데 보고 이러는 걸 하나하나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알았어라고 계속 듣고 싶으니까 저렇게 했던 것 같고. 무조건 알았어라고. 아이고야. 두 사람은요, 사귄 지 1년 반 정도 된 커플이었습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감금되기 사흘 전 밤부터 남자친구가 집을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을 다 전부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서 협박을 하니까 이게 두려워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의 차에 탔습니다. 신고를 해야지.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이제 휴대전화를 빼앗고 4박 5일 동안 주먹과 발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진짜 저런 사람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요, 사귀고 있었던 1년 반 동안 전혀 한 번도 폭행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폭행이 시작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대학 동기들 중에 남학생들이 많다라는 걸 이 남자친구가 대단히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 이런.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오게 한 전날부터 당일부터 교제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감금을 한 거. 그러니까 감금된 오피스텔은 남자친구의 집이었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많이 입주하지 않은 그런 신도시 신축 오피스텔만을 빌렸고요. 집을 빌리는 데 들어간 그 금액 또한 피해자가 부담한 돈이었습니다. 너무 치졸하고 악랄하네요. 자기 돈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 돈을 뺏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악랄한 건 이 바리캉으로 민 머리 있잖아요. 모자로 가릴 수 있는 부분만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쓰면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밀은 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저 진짜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제정신 아니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집안이 아닌 오피스텔의 옥상 계단에서도 잡힙니다. 그 옥상 계단에서 잡힌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심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옥상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CCTV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옥상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먼저 가고 도망가지. 여자친구가 힘들게 옥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시죠. 여자친구가 제대로 걷질 못합니다. 벽을 잡고 걷죠. 때린 거예요? 뭐 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안경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안경을 벗으니까 뺨을 때립니다.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손에 든 안경이 떨어졌는데 그냥 또 바로 주워요. 아무 저항 없이. 얼마나 무서우면 진짜. 그냥 일상화된. 아무 저항 없습니다. 지금 이 여성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죠. 반항의 의지도 도망갈 의지도 안 보이는데. 이 맞는 거를 약간 뭐 당연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렇죠. 뭐 이제 반항도 하지 않고 안경을 벗고 맞고 피해자들은 너 때문에 일가족 모두가 피해를 당할 거야. 또 누군가는 오늘 너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할 거야. 이런 위협들을 하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자기가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자기가 혼자 안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정말 자신 때문에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4박 5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종종 외출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출 때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을 꽉 잡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고 잡은 손에 힘이 풀리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폭행했다고 합니다. 수개월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인데요.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올해 있었던 일이고요. PC방입니다. 이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 예. 자, 자리를 챙겨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뒤쪽에 앉아있던 모자 쓴 여자. 이 사람이 전 여자친구입니다. 바로 뒤에 있었어. 바로 뒷자리에서 전 남자친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다 보고 있었고 가방 속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무서워. 그리고 그 남성을 따라갑니다. 아, 그러지 마. 생각지도 못했을 건데. 자, 잠시 후에 남자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PC방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쫓아가죠. 흉기를 들고 쫓아가요. 자, 그리고 나서 주방에서 PC방 주방에서 식칼을 또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에 달려들죠.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자, PC방 사장님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예. 같이 여성을 제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둘을 떼어놨는데 여성이 분에 풀리지 않는지 아직까지 식칼을 들고 뺏어야죠. 네, 사장님을 위협하고 그리고 예, 다시 또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칼을 뺏어야지 일단. 죽어라고 이러려는 사람은 못 말리잖아요. 어머머. 뺏어야지. 위험해. 끝까지 칼을 안 놔요. 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큰일 출동을 날 뻔했네. 했습니다. 너무 무섭다. 네, 이 사건은 올해 8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칼로 전 남자친구의 목과 팔 등을 찔렀고 아, 그래서 이러고 있었구나. 네, 다행히 전 남자친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칼을 휘두른 전 여자친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니, 뭐 남자친구가 뭐 심각하게 뭔가를 잘못을 했나요? 아니, 잘못을 해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 헤어졌는데.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칼을 휘두른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 게임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만약에 뭔가가 올라와서 뒤에서 이렇게 찔렀으면 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어요. 뒤에서 그냥 계속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 소름 돋아.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그 사장님하고 PC방 손님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말렸는데 저는 그걸 뿌리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예, 좀 운동을 좀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아, 그냥 아예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진짜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리고 처음에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럼 흉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남성을 따라갑니다. 흉기를 들었어요. 있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식칼 하나를 더 잡아요. 그러니까 두 개 양쪽에 흉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죽자고 막 덤벼들었던 거네. 아, 이거는 저렇게까지.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요. 뭐 아내가 네, 남편을 네. 폭행한다거나. 작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내에 의해서 가정폭력을 당한 남편의 수가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3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성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제 폭력 중에서도 남성인 피해자인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의 구분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교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인식을 바꿔야 되겠죠. 네. 자, 밤 늦은 시각인데요. 자, 골목길에 한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흰색 차량 쪽으로 가서 두리번 하죠. 또 뒤로 들어가 아랫을 계속 보다가 뭔가를 붙입니다. 근데 지금 장갑까지 꼈어. 네, 위치 추적기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슬그머니 뒤쪽으로 어두운 곳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저런 게 있나 진짜? 와. 자, 여기도 다른 날입니다. 이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아까 그 흰색 차량이고요. 이번에는 차량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아, 난리를 치네,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네. 그리고 차량 바닥에 더 깊숙이 위치 추적기를 붙입니다. 걸렸나? 한 번? 아이고. 아유, 네. 정말. 저 남자는 하얀색 차량을 타고 있는 여자와 교제를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동안 교제를 했고요. 여성분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자는 아직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위치 추적기를 달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던 중에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내니까 둘 사이를 의심하면서 집착이 점점 더 커진 겁니다. 아니 둘 사이 의심이 아니고 뭐 만나겠죠, 헤어졌으니까. 네. 근데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전 여자친구의 차량, 그다음에 자전거 안장, 그리고 관계를 의심했던 남성의 차에도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이제 경찰이 파악한 그 위치 추적기의 양은 6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부분은 그 범인이 범행을 할 때 방진복을 입고 범행을 했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보통 방진복은 이렇게 먼지가 붙지 않게 하려고 입는 그런 작업복이거든요. 근데 이 범인은 자신의 이제 신원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방진복을 입은 그런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장갑도 끼고. 이것만 했을 것 같지 않은데 또 무슨 집착을 또 했을까요? 저게 네. 단가요?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고요. 전 여자친구의 차를 몇 시간 동안 찾아다니다가 차를 발견하면 또 몰래 뒤를 따라다니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이틀 동안 150건 이상의 전화를 계속 걸어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너무 싫어. 그러면 저 남자는 저렇게 위치 추적기 달고 따라다니고 스토커잖아요. 네. 어떻게 됐나요? 이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어요. 차를 세우던 창고에 침입해 들어가서 붙였거든요. 그거는 주거 침입죄입니다. 그리고 도윤 씨 말씀처럼 오랜 동안 뒤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건 스토킹 범죄에 처벌 대응하는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이 됐죠.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재판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해서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어느 날 경찰서 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집이에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셨지?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아,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와, 너무 잘하셨다. 와, 너무 잘하셨다. 지금 저 전화가 걸려왔을 때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시간대였는데요. 다짜고짜 모텔 주소로 짜장면을 시키니까 지금 전화를 받은 경찰이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반응을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또 치료를 받았고요. 가해 남자는 특수폭행으로 체포됐습니다. 와, 이게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을 수도 있었잖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식의 신고가 네. 진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도 새벽에 강제추행 피해자가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척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인을 체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111입니다. 어디야? 그리고 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 지금 저기 도로에 서 계세요? 아니? 나 아직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 저 옆에 누구 있습니까? 남자예요? 응. 출동하겠습니다. 야, 진짜. 아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말을 못하는 상황, 뭐 감금된 상황에서 무슨 뭐 어디 뭐 문자를 보내든지 경찰서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전화기를 뭐 두들겨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예, 톡톡톡.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112 똑똑 신고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가정폭력이라든지 가해자와 함께 있을 때 말로써 112 신고를 하지 못하면은 화면에 터치 그 번호 버튼을 아무거나 누르시면 이게 그대로 그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112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말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URL을 보내줍니다. 그거를 동의만 하시면 현재 상황이 영상과 그다음에 위치와 그다음에 소리가 동시에 전부 다 112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듣고 있다가 바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우와. 자, 아주 평화롭게 업무가 진행 중인 은행입니다. 은행 안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쓱 뭐 이렇게 두리번 대다가 번호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순서에 가서 앉았습니다. 통장 조회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은행 직원분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직원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 건데 하면서 저 손에 오른손에 돌멩이. 네, 돌멩이 보이시죠? 대답을 안 하고 어떻게 던지면 어떡해. 화해냅니다. 다짜고짜 뭐 화해냅니다. 오늘 한 명 죽어봐. 오늘. 그런데 돌멩이를 던지고 문을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이제 날 불러라. 자, 화분도 다 풀고 위에만 막 부서뜨리고. 네. 다 부서졌다. 통장 조회하고 싶다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주합니다. 뭐야? 자, 그래서 이제 은행 직원분이 바로 따라 나가죠. 바로 따라 나가서 쫓아갑니다. 네, 그리고 동선을 얘기해 줍니다. 진짜 빨리. 경찰에게 온다. 도주 경로를 얘기를 해주고 경찰이 이제 쫓아가는 거죠. 진짜 빨리 와. 자, 그래서 이제 난동범이 들어가는 걸 보죠. 난동범이 들어갔는데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막 모텔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내려서 계속 가라! 따라 들어가죠, 모텔 안으로.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밖에 남자분 지금 보이시죠? 저분이 사실 주인인데 그 범인이 여기 카운터 안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정말.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희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자, 칼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저래, 뭐야. 칼싸움이 시작됩니다. 칼싸움이 시작돼요. 칼싸움이 시작돼요. 뭐합니까? 범인이 여기 카운터 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네. 오, 진짜 미치겠다. 재물 공개 해한번 체포합니다, 선생님. 자,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니, 어디서 소리야? 여기 앞에. 여기서. 어머머머. 여기 언제 했어?
욕을 한 적은 없어요, 경찰이. 본인이 욕을 하고 지금 성을 냅니다. 그럼 못 하는 거지. 똑바로 해. 너가 세상 남성도 살지 개. 갑자기 범죄와의 전쟁이 됐어요. 갑자기 범죄와의 전쟁이 됐어요. 아 진짜. 아 너가 세상 남성도 살지 개야. 너가 세상하고 밥도 먹고 하고 사하고 다 했어. 똑같은데? 대사를 나 누군지 알아. 너가 세상 남성도 살지. 아니 저 대사를 진짜 똑같이. 근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굉장히 또 얌전해졌어요. 뭐지? 이거 아프신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범죄의 전쟁 최민식 씨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 밥도 먹고 다 했어. 밥도 먹고 인마. 야 근데 여기 영화 배우 한 분 계시지 않나요? 영화 배우 한 분 계시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예. 가능하실까 모르겠네. 이걸 최민식 씨 버전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장동건 버전으로. 야, 그게 더 어렵지 않나? 더 어려운데. 그걸로 하실래요? 친구. 자, 네가 가라 하와이 버전입니다. 그 버전, 친구 버전.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네가 가라 남포동. 남천동에서 갑자기 남포동으로 왜? 갑자기 남포동으로 가? 아니 방향을 한 곳으로 잡아야지.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예. 근데 아까 저게 영화를 진짜 엄청 빠져서 많이 본 건지 당황해서 그런 건지 저게 실제 상황은 맞는 거죠? 실제 상황이에요. 인상 깊었나 봐요. 실제 상황이 맞습니다. 은행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 남성은 이미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30개가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30개. 근데 이제 경찰서에 가서도 황당한 얘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주체하지를 못해. 사람 안 죽이고 재물 손괴만 한 게 어디야? 당신들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경찰서에서 또 했답니다. 언니 사실 저쯤에서 딱 체포된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뻔뻔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일단 범죄와 상관없이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한 번쯤 그런 연기를 해보고 싶었던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딱 그 안에서는 막 화내다가 밖에 나가니까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저 전체 하나의 연극 같은. 만약에 저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면 아마도 정신과적으로 연극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저 행동만 한번 노리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동안 쌓이는 분노, 불만 한번 깽판 치듯이 풀어보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저지른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점들로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여러 차례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상당히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점, 매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을 해서 1, 2년 정도를 선고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아서 전적이. 네. 그런 엄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리운전과 또 관련된 일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자, 이것도 연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길가에 차를 주차해 두고 이 운전하시는 여성분이 건너편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를 지켜보던 한 남성이 차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차 운전을 하는 여성을 한참 바라보는데 슬금슬금 오더니 차에 탑니다. 가져가나? 대리운전인 네. 것 같은데. 이거를 전화하던 여성이 보고 이거 뭐지? 누구세요? 어머머머 무서워. 어떡해, 아저씨 어떡해. 누구세요? 대리 부르셨죠?
전화 안 불렀는데요. 어머, 안 불렀는데. 차가우셨나 보네.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전화를 걸러 가는데 그 여자분을 남자가 따라가서 왜? 어떡해. 왜? 아, 나 진짜. 어머머머머. 피 뺏으려고? 네. 1분이나 지속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왜 저러는 거야? 자, 그리고 피해자분이 신고를 했어요. 인근의 CCTV로 이 남자의 경로를 추적을 했고요. 다 찍혔네요. 밤 11시에 끈질긴 추격 끝에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합니다. 차에 타 있나 보다. 네. 자, 그리고 나오는 범인을 재빠르게 제압을 했습니다. 범행 24시간 만에 무차별 폭행범을 검거를 했습니다. 보통 대리기사님은 이거 차 맞아요라고 확인하시고 맞아요. 그러고 타시죠. 네, 뭐 안전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타는데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타가지고 저 사람 차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네. 보통 대리기사님들은 어디 가시는 분, 네. 어디 가시죠? 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타는데. 하시죠. 네. 저기 우리 이제 되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렇게 대리기사인 척하면서 실제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피해자가 정말 대리를 부르고 기다리는 중이었다면 그냥 운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네. 차 키를 뺏어서 강취해간 이런 사건이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 남성 저런 만행 저지른 게 처음이 아니었고요. 그런 거 같아. 너무 자연스러워. 저 사건 일어나기 약 10분 전에 또 다른 차량에서 그 차량에는 여성분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차문이 열려 있었고 어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 남성 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뒤에 그 여성을 마구 폭행을 하고요. 가방하고 차키 내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폭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질렀던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뭐야? 여성 혐오자인가? 왜 그러는 날 거야? 10분 사이에 와, 2번씩이나. 근데 뭐 지금 이 범인이 진술하는 내용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나는 다음 날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 여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사실 술에 취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정컨대 예를 들면 장기간 뭐 여행 계획이 만약에 실제 있었다라고 한다면 강취한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근데 행동 자체 패턴이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대리기사 부르셨죠? 아니에요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동선을 따라갔고 이 사람 뒤돌아있을 때 가해를 했고 이거는 술 먹고 했다라는 이유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영상에 다 찍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요즘에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주치감염 때문에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걸 노리고. 근데 그 부분도 정말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형법 제10조에 심신상실이나 미약일 경우에 감경하여야 한다,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조두순 사건 이후로 그 형법 제10조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판사가 사안을 살펴보고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경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술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쩡해 보여.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처럼 치밀한 범죄를 일으킨 그 현장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기 이 남자를 보십시오. 얼굴을 꽁꽁 싸맸죠. 일단 뭔가 의심스러워요. 네, ATM기를 한번 쓱 봅니다. 여기 저 ATM기 돈 뽑는 데예요. 저 비치죠? ATM기 비치는 거 보이시죠? 네네. 예. 자,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날 또 온 거예요. 어머.
자, 그리고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여기는 이 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업체 경비실입니다. 며칠 후에 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죠. 과감해. 그리고 한참을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서야 이 남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지? 자, 2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뭐지? 자, 그리고 유유히 걸어서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은행 안에 어디론가 가서 뭘 열쇠를 뒤적뒤적해요. 내일 돈 많이 현금 들어있는 네. 거긴가? 열쇠를 여러 개 하다가 들어갑니다. 뭐요? 자, 이 안이 무엇인지 저희가 또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그 현금 지급기 뒤쪽입니다. ATM기 뒤쪽이에요. 저 어떻게 알아? 이 내부자 아니에요, 내부자? 어떻게 저런 거 알죠? 네, 현금 인출기 뒤쪽에서 이제 돈을 다 챙기고 나서 소화기를 한번 뿌립니다. 증거인멸 시도하는 거죠. 와, 이거는 영화 봤다. 자, 5분 만에 현금 인출기 뒤쪽에서 1,900만 원 정도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영화 같네, 이건 진짜. 영화 같은데. 근데 보통 외국 영화도 그렇고 은행을 털 때 혼자 터는 사람은 네.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대단하죠, 이 사람. 아, 이 남자는 범행을 계획하면서 은행의 ATM기 앞에서 경비업체의 출동 속도까지 확인을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얼마 만에 여기에 도착하는지 사전 답사를 아주 치밀하게 했고요. 그리고 출입문 비밀번호로 경비실에 숨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2시간 동안 경비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직원을 꽁꽁 묶습니다. 아, 진짜요? 와, 진짜요? 와. 못 나오게 결박하고 열쇠를 강취합니다. 강제로. 어휴, 어떡해. 거기서 차량 은행 안으로 들어가서는 ATM기에 현금 1,900만 원을 갈취한, 훔쳐간 이런 상황입니다. 언니 저걸 어떻게 알죠? 저는 ATM기 뒤에서 훔쳐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저런 공간인지도 몰랐어요. 네네, 이 남성이 그 경비보안업체에서 일했던 전직 보안 직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부자. 우리가 사실 이런 부서들은요, 퇴직한 직원들이 수시로 생기면 비밀번호 변경 이런 것들을 자주 해야 되는데 간과해놓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이런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침입해서 수많은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ATM 기계를 열고 열쇠를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열쇠도 같이 훔친 거예요? 그걸 지금 짚는 거예요? 네, 왜냐면 ATM기 뒤로 가서 네네. 저기에 대해서 돈만 뺐으니까 네. 색깔로 된 저기 열쇠 구멍을 그러니까 저것까지 훔친 거잖아요. 예리합니다. 우리 방구석 경찰 아주 예리해요. 칭찬합니다. 네. ATM기를 여는 마스터키는 기계 뒤에 비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기계 빨리빨리 뭘 할 때 수리하고 해야 되니까 네. 기계 근처에 열쇠가 있었구나. 자, 근데 이제 이 남성의 이런 치밀함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약 보름 전에는 자신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은행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의 CCTV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아주 치밀한데? 이 남자의 기가 막힌 행동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있어? 네. 범행 약 열흘 전에는 피해 은행의 지하 주차장과 출입구 인근을 촬영하는 CCTV를 조작해서 천장 쪽을 촬영하게 만들어 놓고 범행 3일 전에는 은행 후문의 지문 인식기와 연결된 전선을 절단해 놓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치밀하다.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완전 범죄를 시도할수록 더 증거가 많이 그러니까. 남습니다. 그것도 잡히잖아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게 범죄서의 철칙인데 다 잡혔어. 자기 흔적을 숨기려고 저렇게 많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마다 다 흔적이 남아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와 관련된 증거들을 전부 수거를 해서 범인을 특정해서 수배를 내렸는데요. 수배가 내려진 줄도 모르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이 범인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 20시간 만에 전격 체포가 됩니다. 와, 20시간 만에. 한국 경찰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루도 안 돼서. 아까 미국이랑 완전 비교되잖아. 이렇게 치밀한 사람 20시간 만에. 저런 사람들은 약간 좀 잔머리를 쓴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괘씸죄까지 해가지고 저런 생각 아예 못하게 좀 처벌 좀 세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건 특수 강도와 감금,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재물손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왜요? 집행유예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감금하고 결박하고 막 폭행도 그랬는데. 감금했는데. 이 사람이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이 됐고요. 결박은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이런 점들이 양형에 아마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합의라는 거 진짜 없어져야 돼. 듣도 보도 못한 이것을 도둑 맞았습니다. 와, 그래요? 이런 걸 훔쳐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히든 아이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립니다. 와, 크리스마스에 이걸 훔쳐가다니. 아, 너무 궁금해. 아, 너무 재밌게 말씀해주셔서. 봐봐. 다 처음 볼 상황입니다. 아우, 침이. 다 처음 볼 상황입니다. 아우, 침이.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그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보실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이걸 훔쳐간다고? 자, 어떤 사람이 뭘 훔쳐갔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뭐 잘 자, 만들었다. 이거 뭐 최근에도 눈이 많이 와서 야, 눈사람들을 많이 만드시던데요. 이게 약간 정말 무슨 아티스트처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엘사네. 예. 자, 그런데 머리가 없어졌다. 아, 눈사람 머리를 훔쳐간 거예요? 머리가 없어졌다. 자, 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열심히 만들었던 울라프 눈사람이 없어졌어요. 대체 왜 가져가신 거죠? 저희 직원들 너무 상처받았어요. 너무 잘 자, 만들었는데. 2시간 넘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걸 가져갑니다. 이거를 술 울라프 취했나? 머리를 뽑아가지고 가져갑니다. 아이고야. 저렇게 많은데요? 네. 아이고야. 저렇게 많은데요? 다 진짜. 아니 왜 가져갈까? 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절도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별도여야 되는데. 절도가 아니라는 분도 있습니다. 저렇게 눈사람을 가져가면 낙엽 가져가는 거, 뭐 빗물 가져가는 거 이런 거 다 절도 아니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낙엽이랑 빗물이랑 좀 다르긴 저거는 한데. 약간 창작품 아닌가? 네. 예술품? 아, 그래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유 저거는 만약에 너무 속상한데. 누군가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네네. 그림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도화지 절도 아니잖아요. 그거랑 다르죠. 그래 다른가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편들어줄 줄 알았는데. 편들어줄 줄 알았는데. 수유 씨가. 예. 왜냐면 저 눈사람도 작품입니다. 작품. 저는 제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작품이죠. 제가 판사면 절도입니다.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게 절도죄가 되려면 네. 저 눈사람에 내가 모자를 씌워주거나 목도리를 씌워줬어. 그리고 막 이런 데다가 나의 어떤 물건을 했어. 그렇게 절도죄가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 자체라면 절도죄가 성립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저번에 그 상자 박스도 절도죄라면서요? 이거는 왜 절도죄가 안 돼요? 열받네. 아니, 의견을 듣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습니까? 세 분이 보시기엔 저 절도입니까? 절도가 아닙니까? 자연물은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럼 눈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사람 자체는 절도죄가 성립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분 말씀처럼 저 사건은 좀 예외죠. 어떤 예외일까요? 다 같이 열심히 만들었고 예술 작품. 물건이 들어가고. 알았다.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뭐예요? 뭐죠?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틀렸네요. 방구석 경찰 들었습니다. 뭐 주거 침입 뭐 이런 거. 저기가 주거라면 주거 침입죄가 적용되겠죠. 하지만 저기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카페의 외부 공간이거든요. 저 눈사람 올라프의 머리에는 눈이 아닌 다른 물질이 있죠. 당근? 당근이 있고요. 당근이 있고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른 물품이 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산타부터 시작해서 눈사람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할 얘기인가. 네. 그러니까. 근데 소유 씨 이렇게 진지할 일인가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진지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영국에서 한 남성이 잘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파괴시켰는데 이분이 누구냐? 환경 미화 하시던 분이에요. 본인은 이제 화가 나셨겠죠. 자꾸 환경 미화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그 눈사람을 만들고 좋아했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누가 이걸 부셨느냐 화가 나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괴한 환경미화원을 찾아냈고요. 이 환경미화원 결국 해고됐습니다. 아이고. 범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미화를 하는 직원으로서의 그러한 시민대에 대한 봉사정신이 부족하다. 해고 사유가 됐다는 이야기죠. 야, 저런 행동을 할까? 야, 이건 해커가 있네. 자, 한국 영상이 무려 999개. 야, 이 반려동물 때문에도 갖고 있고 아기 때문에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뭐 집을 오래 비울 때나 한 번씩 보고 그냥 사실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진짜 돌려놔야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사실 이거 알고 있어가지고 홈캠을 설치하고 싶고 저도 반려묘를 키우고 있어서. 네.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 IP 카메라가 뭐냐면 CCTV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CCTV는 closed circuit, 그러니까 폐쇄 회로 딱 연결된 곳에서만 볼 수가 있고 저장할 수가 있어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그 언어로 촬영하고 조작할 수 있어요. 아까 박하선 씨가 돌려놓는 기능 말씀하셨죠. IP 카메라는 돌려놔도 리모컨처럼 해커가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위치 방향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요. 이 IP 카메라는 CCTV 카메라에 비해서 훨씬 설치, 유지, 관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 보급이 되고 있고 편리한 만큼 그만큼 해킹의 위험성이 함께 따른다는 거 우리 꼭 인식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봤으니까. 국내 IP 카메라의 80% 이상은 중국산이고 이 중국산 카메라들은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중국산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산 카메라가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백도어라는 게 있어요. 워낙에 작동하다가 버그가 생긴다든지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 전문가들이 쉽게 접속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백도어예요. 그럼 상당 부분의 서비스들은 그 백도어에 해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킹이 어렵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중국산 IP 제품들은 이 백도어를 만드는데 너무 허술하게 만든다는 거죠. 암호도 쉽고요. 그래서 해커들이 그 약점을, 취약점을 알기 때문에 중국산 IP 카메라들의 해킹을 계속 시도하고 많은 영상들이 탈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과거에 사용하던 쉬운 비밀번호 이제는 사용 못하죠. 이메일 같은 경우도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에 이제 숫자 거기다가 한 4가지 정도 섞어야 될 텐데 이건 왜 그러냐? 그렇게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안 수준을 갖춰야만 당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할 수 있다. 비밀번호 이렇게 바꾸라고 계속 뭐 안내문 뜨고 사실. 귀찮고 진짜 귀찮아. 별거 아닌데. 바꿨다가 또 생각 안 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그랬느니 그냥 아유 뭐 설마 되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쓰는 경우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제 번호 같은 거 기억을 잘 못해서 핸드폰 메모장에 써놨는데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래요. 그거 털리면 뭐 그걸 좀 나만 알아보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도 노출될 수 있죠. 그니까요. 그거를 적어서 그거는 유출 안 돼. 적어서 금고에 넣어놓고 금고에 넣어놔? 그 금고 비밀번호를 넣는 걸 또 금고에 또 넣어요. 무슨 짓이야 이게. 중국 쪽 거기까지 어떻게 못 잡죠. 막 사실은. 이게 사실상 이게 국내에 있는 것들은 우리 수사력으로는 충분히 모두 다 검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공조가 잘 되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폴을 통해서 이제 공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한 다음에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수사가 사실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불법 촬영은 일단은 뭐 찍는 순간 그 사람 성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는 순간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범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